안녕하세요. 깊이 있는 탐구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 진단 치료 및 예후 이 문헌 발췌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자료를 통해서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 ALL이라고 하죠. 이 병의 핵심을 파악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뭔지, 누가 걸리는지, 또 진단이랑 최신 치료는 어떤지, 네, 그런 핵심 정보를 좀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료 보니까 뭐 피로감, 감염, 출혈 이런 게 초기 증상일 수 있다 이렇게 나오던데요.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볼까요? ALL. 이게 정확히 어떤 병인가요? 네, ALL은요, 우리 몸의 골수나 림프계에서요, 아직 덜 자란 백혈구, 이걸 림프모구라고 부르거든요. 림프모구요. 네, 이 세포가 통제 불능 상태로 막 늘어나는 그런 혈액암입니다. 문제는 이 비정상 세포들이 너무 많아지니까요, 그 골수가 정상적인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걸 만들 공간을 빼앗기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암세포 자체도 문제지만 그것 때문에 정상 혈액세포가 부족해져서 생기는 문제가 그게 더 먼저 나타날 수도 있겠네요. 자료에서 피로, 감염, 출혈 얘기한 게 바로 그거겠군요. 네, 정확합니다. 빈혈 때문에 피곤하고 힘이 없고요. 적혈구 부족이죠.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염에 취약해지고 이건 정상 백혈구 부족입니다. 또 쉽게 멍들거나 피가 잘 안 먹고 이건 혈소판 부족. 그렇습니다. 그리고 드물지만 이 백혈병 세포들이 중추신경계, 그러니까 뇌나 척수 쪽으로 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추신경계까지. 그럼 이 ALL은 주로 누가 또 어떤 이유로 걸리는 걸까요? 자료에 보니까 소아한테 가장 흔한 암이고 특히 그 3에서 4세 아이들한테 많이 생긴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성인에게도 생긴다면서요. 네, 맞아요. 소아기에 제일 많긴 한데요. 청소년기나 젊은 성인, 이걸 AYA라고 부르는데 이 시기랑 또 60세 이상 노년층에서도 발병률이 다시 좀 올라가요. 그리고 성인, 특히 노인 환자분들 중에서는 필라델피아 염색체라는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는 유형, PH+ALL이라고 하죠. 이게 절반 가까이 발견된다는 점도 좀 중요합니다. 필라델피아 염색체요? 근데 왜 걸리는지는 대부분 잘 모른다. 이 점이 좀 답답하네요. 그래도 몇 가지 위험 요인은 있었어요. 방사선 노출이라던가 특정 화학물질 노출 같은 거요. 심지어 다른 암 치료 때문에 ALL이 생길 수도 있다고요. 2차성 ALL. 네, 2차성 ALL 맞습니다. 과거에 받았던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가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선천적인 요인,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조건이 위험을 높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다운 증후군 같은 경우엔 ALL 발병 위험이 한 20배 정도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 클라인펠터 증후군 같은 다른 유전 질환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배나요? 와. 감염과의 관련성은 어떤가요? 바이러스가 직접적인 원인인 경우는 드물다고 하던데요. 네, 대부분의 ALL은 특정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병은 아니에요. 다만 자료에도 나오지만 아프리카 특정 지역의 버킷 림프종과 엡스타인 바바이러스, EBV라고 하죠. 혹은 일본 카리브해 지역의 성인 T세포 백혈병 림프종과 HTLV-1 바이러스, 이런 식으로 특정 유형의 백혈병이나 림프종이 특정 바이러스랑 아주 강하게 연결된 그런 예외적인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일반적인 ALL 환자분들께 다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고요. 핵심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많은 경우에 왜 나에게 생겼는지 그 명확한 답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원인은 복잡하고 아직 모르는 부분도 많다. 그럼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피검사나 골수검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혈구 수치 변화라든지 비정상 세포, 그러니까 림프모구가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고요. 최종 확진이나 좀 더 자세한 분석을 위해서는 골수검사가 꼭 필요합니다. 골수검사를 해야 백혈병 세포가 얼마나 있는지 비율도 확인하고 또 비슷한 다른 급성 백혈병, AML이라고 하죠. 급성 골수성 백혈병, 이거랑 구별도 하고요. 자료에 좀 재밌는 데이터가 있네요. AL 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백혈구 수치가 높은 건 아니라고요. 정상이거나 오히려 낮은 경우도 꽤 되고 어떨 땐 혈액에서 아예 백혈병 세포가 안 보일 수도 있다니 이거 진단이 생각보다 간단치 않을 수도 있겠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골수검사가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냥 AL이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종류의 AL인지 아주 세밀하게 분류하는 과정이 따라옵니다. 세포 표면에 있는 단백질, 면역 표지자라고 하죠, 이걸. 이걸 보거나
염색체, 유전자 변이 이런 걸 다 분석해요. 그래서 크게 B세포 계열이냐 T세포 계열이냐 나누고 그 안에서도 더 세부적인 A형으로 분류를 하죠. A형 분류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그냥 AL이면 다 비슷하게 치료하는 게 아닌가 봐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이 A형 분류가 환자의 예후, 그러니까 병이 얼마나 좀 독할지, 치료에는 얼마나 잘 들을지 이걸 예측하는 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필라델피아 염색체, pH+, 양성 AL, 이거 예전엔 예후가 정말 안 좋았어요. 네. 근데 지금은 아주 효과적인 표적 치료제가 나와 있거든요. 또 B세포냐 T세포냐에 따라서 쓰는 약이나 치료 전략 자체가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확한 분류가 그야말로 맞춤 치료의 첫걸음인 셈이죠. 아, 그렇군요. 맞춤 치료. 그리고 중추신경계 침범 여부 확인하려고 뇌척수액 검사, 요추 천자라고 하죠. 이것도 필요하다고 나와 있네요. 검사 시점에 대한 고민도 있고요. 네, 뇌척수액 검사로 백혈병 세포가 뇌나 척수 주변으로 퍼졌는지 이걸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다만 그 검사 과정에서 혹시라도 혈액 속 백혈병 세포가 뇌척수액으로 들어갈 아주 작은 가능성 때문에 언제 검사하는 게 좋을지, 또 검사할 때 예방적으로 항암제를 같이 넣을지 말지 이런 걸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그런 임상적인 고민도 담겨 있는 거죠. 네.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진단 과정이 정말 정밀하네요. 자, 이렇게 진단받고 치료를 시작하면 그 효과는 어떻게 보나요? 여기서 미세잔존 질환, MRD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나오던데요. 네, MRD, 미세 잔존 질환. 이건 치료 후에 현미경으로 봐서는 안 보일 정도로 아주 적게 남아있는 백혈병 세포를 뜻해요. 이걸 유세포 분석이나 PCR 같은 유전자 증폭 검사, 아니면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 NGS라고 하죠. 이런 아주 정밀한 검사 기법으로 찾아내는 겁니다. 얼마나 정밀한데요? 기술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많게는 정상세포 100만 개 중에 숨어있는 백혈병 세포 1개까지도 찾아낼 수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 MRD 검사 결과가 치료 후의 예후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현재로서는 가장 강력한 지표다. 이렇게 자료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와, 가장 강력한 지표. 네. 그래서 MRD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 즉 MRD 음성, 이걸 달성하는 게 치료의 아주 중요한 목표가 됐어요. 와, 눈에 보이지 않는 적까지 찾아내서 없애야 하는 거군요. MRD 음성이 되면 예후가 훨씬 좋다니 치료 목표가 더 명확해지는 느낌인데요. 그럼 일반적인 치료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ALL 치료는 크게 몇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단계는 관해유도 유법입니다. 이건 강력한 항암항 유법으로 눈에 보이는 백혈병 세포를 대부분 없애는 걸 목표로 해요. 요즘은 2단계에서 한 80%에서 90% 정도 환자분들이 완전 관해 상태, 그러니까 백혈병 세포가 확 줄어든 상태에 도달합니다. 관해가 되면 치료가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 암세포가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고요법이라고 해서 추가적인 항암 치료를 여러 번 더 해요. 재발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죠. 공고요법. 네, 그 후에는 약 2년에서 2년 반 정도 비교적 용량을 낮춘 항암제를 꾸준히 먹거나 주사 맞으면서 유지요법을 합니다. 혹시 모를 재발을 계속 억제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중추신경계 재발 막는 예방치료도 이 과정 중에 다 포함이 되고요. 치료 기간이 꽤 기네요. 2년 반 정도. 그런데 이 치료 과정이 모든 환자한테 다 똑같진 않겠죠? 특히 나이에 따라 차이가 크다고 자료에 나와 있던데요. 네, 맞아요. 연령의 ALL 치료 결과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소아 ALL은 완치율이 90% 가까이 될 정도로 치료 성적이 아주 좋은 편이에요. 90%요? 와. 네, 반면에 성인, 특히 이제 고령으로 갈수록 치료 강도를 견디기가 좀 어려우시고 다른 병들도 같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치료 성적이 점차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연령이나 전신 상태, 이런 걸 잘 고려해서 치료 강도를 조절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조혈모세포 이식, 예전엔 골수 이식이라고 많이 불렀죠? 이것도 언급되는데 이건 어떤 환자들한테 필요한 건가요? 네, 조혈모세포 이식 SCT. 이건 아주 강력한 치료법이긴 한데요. 모든 환자한테 다 필요한 건 아닙니다. 주로 처음 진단받았을 때 재발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고위험군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관해 유도 치료를 했는데도 MRD가 계속 양성으로 남아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첫 번째 관해 상태에서 이식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걸 하면 장기 생존율을 50% 이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보고요. 아, 고위험군이나 MRD 양성일 때 네. 반대로 표준위험군이면서 MRD 음성인 환자분들은 굳이 이식의 위험 부담을 질 필요 없이 항암화학요법만으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병이 재발한다면 그때는 동종조혈모 세포 이식이 현재로서는 유일하게 완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재발 시에는 거의 유일한 완치 옵션이군요. 자, 이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아요. 최신 치료법, 특히 표적 치료하고 면역 치료 이야기인데요. 자료 보니까 이 분야에서 정말 눈부신 발전이 있었네요. 특히 그 pH 플러스 ALL 치료가 완전히 달라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pH 플러스 ALL은 아까 말씀드린 BCR-ABL1이라는 특전 유전자 변이가 원인이거든요. 근데 이 변이된 유전자가 만드는 단백질만 딱 골라서 억제 하는 약 타이로신 키나아제 억제제 TKI라는 표적 치료제가 개발되면서 치료 성적이 정말 혁신적으로 좋아졌어요. 혁신적이요? 네, TKI 나오기 전에는 생존율이 30%도 안 됐는데 지금은 70% 이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됐으니까요. 이메티닙부터 시작해서 다사티닙, 포나티닙 같은 더 강력한 2세대, 3세대 TKI들이 계속 나오면서 더 빠르고 더 깊은 반응, 그러니까 MRD 음성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예 기존 항암제를 안 쓰고 TKI랑 다른 표적 치료제를 같이 쓰는 그런 연구까지 활발하게 진행 중이에요. 라는 게 실감나네요. 다른 종류의 표적 치료나 면역 치료는 어떤가요? 면역 치료 쪽 발전도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이용해서 백혈병 세포를 공격하는 방식인데요. 몇 가지 예를 들면 비세포 표면에 있는 CD20이라는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항체 치료제, 리툭시맙 같은 거죠. 이게 비계열 ALE 치료 성적 향상에 기여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표적인 CD22에 달라붙는 항체 약물 복합체, 이노투주맙 오조가마이신이라는 약도 있어요. 이건 재발하거나 잘 안 듣는 환자분들한테 아주 높은 효과를 보여서 요즘은 1차 치료로도 쓰고 있습니다. 이노투주맙 오조가마일신 이름이 좀 어렵네요. CD19라는 표적을 이용하는 치료법들도 있던데요. 네, CD19. 이게 비계열 백혈병 세포에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 표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작용하는 약물들이 큰 주목을 받고 있죠. 하나는 블리나투모밥이라는 이중특이 항체인데요. 이건 좀 재밌는 약이에요. 한쪽 팔로는 백혈병 세포의 CD19를 딱 잡고 다른 쪽 팔로는 우리 몸의 면역 세포인 T세포를 끌어와요. 아, 연결해 주는 거군요. 네. 그래서 T세포가 백혈병 세포를 공격하게 만드는 일종의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특히 MRD 양성인 환자분들을 음성으로 돌리는데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와, 똑똑한 약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 CART 치료. 이것도 CD19 표적으로 하죠. 이건 정말 혁신적인 치료법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맞습니다. CART 세포치료. 이건 환자 본인의 T세포를 몸 밖으로 꺼내서요. 유전적으로 조작을 해요. 그래서 마치 유도미사일처럼 CD19를 가진 백혈병 세포만 딱 찾아서 공격하도록 만든 다음에 다시 몸 안에 넣어주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약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약물이라. 네. 여러 번 치료에 실패했던 어려운 환자분들한테서도 70%에서 90%에 달하는 아주 높은 관해율을 보이고 또 장기 생존 가능성까지 보여주면서 정말 큰 희망이 되고 있죠. 심지어 중추신경계에 재발한 경우에도 효과를 보이기도 하고요. 정말 놀라운 발전인데요. 물론 이렇게 강력한 치료에는 부작용도 좀 따르겠죠? 네, 맞아요. 새로운 치료법들도 각자 고유한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이노투주맙은 간 관련 부작용, 특히 정맥 폐쇄병이라는 걸 좀 주의해야 하고요. 블리나투몹이나 CART 치료는 면역 반응이 너무 과도하게 일어나면서 생기는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 CRS나 신경계 부작용 같은 게 나타날 수 있어요. 아,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 네. 하지만 다행히 이런 부작용들을 미리 예측하고 관리하는 방법들도 계속 같이 발전하고 있어서 점차 더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T세포 계열 ALR은 어떤가요? 비세포 쪽 발전이 워낙 눈부셔서 상대적으로 좀 덜 주목받는 것 같기도 한데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안타깝게도 TALL은 아직 BALL만큼 효과적인 표적 치료나 면역 치료 옵션이 많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현재로서는 고강도 항암화학요법이 여전히 치료의 중심이고요. 넬라라빈이라는 T세포에 조금 더 특이적으로 작용하는 약물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노치1이라는 유전자 변이가 TALL에서 흔하게 발견되는데 이걸 표적으로 하는 약물이라든지
다른 면역치료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긴 한데요. 아직은 조금 더 갈 길이 남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TALL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 개발이 앞으로 중요한 과제 중 하나죠.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네요. 요약해보자면 AL은 단순히 하나의 병이 아니라 매우 다양한 아형을 가진 복잡한 질환이다. 그래서 진단부터 아주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치료는 환자의 나이, 위험 요인, 특히 그 MRD 상태, 그리고 암세포의 유전적 특징에 따라서 점점 더 개인 맞춤형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특히 표적 치료제와 면역 치료제의 등장은 AL 치료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특히 B계열 AL, 그중에서도 pH 플러스 AL 환자분들의 생존율을 정말 극적으로 끌어올렸고 재발하거나 치료가 잘 안 됐던 환자분들께도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건 뭐랄까? 정밀의학적인 접근이 백혈병 정복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발전 덕분에 생존율 향상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조혈모 세포 이식의 필요성을 줄이거나 아니면 치료 독성을 낮춰서 환자분들의 삶의 질까지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네요. 네, 맞아요. 앞으로는 더욱 정교한 표적 치료법들의 조합, 또 새로운 기전의 약물 개발, 그리고 부작용 관리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더 많은 환자분들이 자신에게 최적화된 치료를 받고 완치에 이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CAR-T 세포 치료처럼 강력한 면역 치료법들이 이제 1차 치료 영역까지 넘보고 있는데 동시에 치료 후에 백혈병 세포가 표적인 CD19을 숨기거나 없애버려서 재발하는 항원 소실 문제가 새로운 도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이 자료에 언급되었어요. 그렇다면